여러 번 꽃을 꽂고 거리를 떠돌던 한 여인이 고을 최고 부자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비웃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산속에서 혼자 살더니 숫쟁이가 참으로 별난 여인을 데려왔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그 여인이 시 한 수를 읊는 순간 고을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고 맙니다. 도대체 이 여인의 숨겨진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기막힌 지혜로 부자의 몰락을 이끌어낸 것일까요? 기록 너머에 숨겨진 여인의 눈물과 지혜. 굽이치던 운명 끝에 찾아온 그 기막힌 반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지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선실록의 기록을 보면 영모에 휘말린 죄인의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하고 그 여식들은 관비가 되거나 이름을 숨긴 채 거린이 되어 전국을 떠돌았다는 기록이 적지 않습니다. 실록은 승자의 기록이기에 사라진 이들의 뒷이야기를 모두 담지 못하였으나 민간의 야사에는 순막에 숨어 복수를 꿈꿨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첩첩산 중 골짜기 끝자락에 초가집 한 채가 외로이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 무성이라는 사내가 홀로 살고 있었지요. 3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간 사내. 이름처럼 말수가 적기로 마을에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새벽이면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베고 숯을 굽고 장날이 되면 숯을 팔러 내려올 뿐이었지요. 버는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성은 마을 노인들을 남몰래 돕는 따뜻한 사내였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과일이나 떡을 조금씩 사서 마을에 홀로 사는 노인들 집 앞에 살짝 두고 오거나 겨울이 오면 몰래 장작을 한 짐씩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무성이 숯을 지게에 가득 지고 산길을 내려오는데 어디선가 가느다란 신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흑, 아이고. 무성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잠시 귀를 기울이다가 지게를 내려놓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덤불 사이 큰 바위 아래 백발의 할머니 한 분이 쓰러져 계셨습니다. 다리는 뒤틀려 있었고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할머니, 무성은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할머니는 겨우 눈을 뜨더니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물 좀. 무성은 곧장 계곡으로 달려가 물을 떠왔습니다. 조심스레 할머니의 입에 물을 대어 드렸지요. 몇 모금 삼키시던 할머니는 이내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큰일이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성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업고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숨은 턱까지 차올랐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산 너머로 넘어갈 즈음 무성은 겨우 자기 집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를 방에 눕히고 불을 지폈습니다. 상처를 정성껏 씻기고 부러진 다리에는 나무 부목을 대어 천으로 단단히 동였습니다. 그리고는 쌀을 꺼내 죽을 쑤었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났습니다. 자기 먹을 양식으로 할머니께 음식을 해드렸고
밤마다 곁을 지켰습니다. 열흘쯤 지나자 할머니의 상처가 눈에 띄게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무성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양반, 세상에 자네 같은 사람은 흔치 않네. 무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무성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앞날을 내다보는 듯 형형했지요. 젊은 양반, 내일 해가 중천에 뜰 무렵 마을 어귀로 가보게. 거기서 미친 척하는 여인을 만나거든 아내로 맞이하게나. 무성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단호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 여인을 데려오게. 이것은 하늘이 자네에게 내린 복이니라. 무성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조금도 농담 같지 않았습니다. 자네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무성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꿈처럼 말이지요. 무성의 가슴이 천천히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미친 척하는 여인이라니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하지만 할머니의 그 눈빛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형형한 눈빛이었지요. 해가 중천에 오를 무렵 무성은 할머니의 당부대로 마을 어귀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이맘때면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베고 있을 텐데 오늘따라 발걸음이 저절로 마을 쪽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어귀 장터로 가는 삼거리, 느티나무 아래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습니다. 무성이 가까이 다가가자 사람들 사이에서 기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성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그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여인. 옷은 누더기처럼 해졌고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엔 때가 잔뜩 묻어 제대로 알아볼 수조차 없었지요. 여인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혼자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젓기도 하고 알아듣지 못할 말을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저것 봐라. 불쌍하기도 하지. 저렇게 젊은 것이 누구 집 딸인지 모르겠지만 집안이 망해 저 꼴이 됐을 게야. 아니면 소방 맞고 쫓겨나 혼이 빠진 모양이야.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여인을 구경거리로 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흙덩이를 던지며 놀려댔고 어른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성은 여인을 바라보며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제정신이 아닌 듯 보이긴 했지만 어딘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여인이 웃을 때마다 눈빛이 스쳐 지나가는데 그 눈빛은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혹시 미친 척하는 여인? 무성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지요. 무성은 한 걸음, 한 걸음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괜찮으십니까? 무성이 조심스레 말을 건네자
여인은 갑자기 웃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곤 무성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무성은 여인의 눈빛에서 간절함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여인은 다시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크크. 괜찮냐고. 하하하. 나는 괜찮아. 아주 괜찮아. 마을 사람들이 무성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허이, 무성이. 그 이상한 여자한테 말 걸지 마. 액 받는다. 그래, 그래. 저런 여자 상대하지 말고 어서 가서 나무나 하거라. 하지만 무성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곤 품에서 보자기에 싼 떡 한 조각을 꺼냈습니다. 오늘 아침 할머니를 위해 장만해뒀던 것이었지요. 드십시오. 시장하실 텐데요. 무성은 떡을 여인 앞에 내밀었습니다. 여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황급히 떡을 낚아채 입에 넣었습니다. 개걸스럽게 먹는 모습이었지만 무성은 그 모습에서도 묘한 품위 같은 걸 느꼈습니다. 크크 맛있어. 맛있다고. 여인은 떡을 다 먹고 나서도 계속 희죽거렸습니다. 무성은 조용히 일어나 여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순간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무성을 쳐다봤습니다. 뭐야? 저 사람 제정신이야? 설마 저 여인을 데려가겠다는 건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무성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손을 내민 채 여인을 기다렸습니다. 여인은 무성의 손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곤 천천히 손을 뻗어 무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인의 손은 차가웠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성은 여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인은 비틀거리며 일어섰고 무성은 그런 여인을 부축했습니다. 이제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무성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을 믿기로 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 산속에서 혼자 살더니 사람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고 보자고. 틀림없이 화를 당할 걸.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등 뒤로 들려왔지만 무성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인을 부축하며 천천히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무성이 문득 여인을 돌아봤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지만 그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역시 이 여인은 미친 게 아니구나. 무성은 확신했습니다. 이 여인에겐 분명 깊은 사연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겠지요. 초가집에 도착했을 때 해는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무성은 여인을 방 안으로 안내하고 깨끗한 옷과 물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씻으시고 편히 쉬십시오. 제가 저녁을 준비하겠습니다. 무성은 말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부엌에 불을 지피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옳은 일을 한 것이겠지요?
찬바람이 쌩쌩 불어왔지만 무성의 가슴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지요. 그날 밤 초가집 방 안에선 여인의 훌쩍이는 소리가 작게 새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살아남았다는 안도의 울음이었습니다. 무성이 그 여인을 자신의 초가집으로 데려온 지 어느덧 사흘이 지났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제정신이 아닌 듯 했습니다.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알아듣지 못할 소리를 중얼거리거나 갑자기 높은 소리로 킥킥거리며 웃어댔지요. 하지만 무성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웃음소리 뒤에 숨겨진 말 못할 슬픔을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일까요? 무성은 매일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 정성껏 끼니를 챙겼습니다. 자신은 거친 보리밥에 된장 하나로 때우면서도 여인에게는 장에 나가 사온 하얀 쌀밥과 따뜻한 국을 내어주었습니다. 마을에는 이미 흉흉한 소문이 산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무성이가 산속에서 숨만 굽더니 정말로 돌아버린 모양이야. 멀쩡한 처녀들도 천지인데 왜 하필 저런 요상한 여인을 방 안에 들였단 말인가. 우물가 아낙네들은 혀를 찾고 장터 사람들은 무성을 볼 때마다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여인은 그 모진 소문들을 방 안에서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성은 그럴 때마다 오히려 더 묵묵히 여인을 보살폈습니다. 여인은 창호지 구멍 사이로 무성을 몰래 관찰하곤 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남자들과는 다르다. 장터에서 처음 만났을 때 여인은 두려웠습니다. 또 누가 자신을 괴롭히려는 줄 알았지요. 하지만 무성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경멸도 조롱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을 대하는 담담한 시선이었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 여인은 계속 그를 흘끔거리며 속으로 생각했었지요. 왜 나 같은 사람을 데려가는 걸까? 무슨 속셈일까?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 무성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밥을 지어주고 깨끗한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밤이면 방 밖에서 잠을 청했지요. 여인은 밤마다 무성을 몰래 관찰했습니다. 그는 새벽같이 일어나 산으로 갔고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항상 먼저 자신의 끼니부터 챙겨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구나. 그 깨달음이 여인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3년 동안 미친 척하며 살았지만 이런 대접은 처음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마을 촌장이 무성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무성이 자네 정령 제정신인가? 저 여인과 혼례를 올리겠다는 소문이 참말이란 말이냐? 여인은 방 안에서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두근거렸지요. 예, 촌장님.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무성의 대답은 짧았지만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저 여인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야. 제대로 된 아내 노릇은커녕 자네 인생의 짐만 될 뿐인데 어찌 그리하려느냐. 저는 이 여인과 혼례를 올리겠습니다. 여인은 그 순간 손에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다 못해 뺨 위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혼례라니, 나 같은 사람과.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성의 목소리엔 거짓이 없었습니다. 여인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과 혼례를 올려도 될까? 나는 역적의 후손이다. 언젠가 들킬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사람도 위험해질 텐데.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곳만큼 안전한 곳은 없다. 이 사람만큼 나를 지켜줄 사람도 없다. 그리고 여인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다. 착하고 묵묵한 사람. 말은 없지만 행동으로 보살펴주는 사람. 자신을 미친 여자가 아닌 한 사람으로 대하는 사람. 그래, 이 사람이라면 새 삶을 시작해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사흘 뒤,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구경꾼들과 촌장과 옆집 영감 한두 명이 증인으로 참석했을 뿐이지요. 여인은 무성이 마련해준 혼례복을 입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한 옷이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여인은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혼례복을 입게 될 줄이야. 역적의 후손으로 평생 숨어 살게 될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누군가의 아내가 되다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한편 서럽기도 하였습니다. 부모 일가 친척도 없이 처음 본 남자와 결혼하다니. 혼례가 시작되자 여인은 일부러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아직은 정체를 들킬 수 없었으니까요. 참석한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었지만 무성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정중하게 절을 올렸고 여인의 손을 잡아 함께 절을 하도록 도왔습니다. 절을 올리는 순간 여인은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사람을 지켜주소서. 제가 이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해주소서. 절을 마치자 여인은 무성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무성이 놀라 쳐다봤지만 여인은 허공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나기에 감사와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뒤 무성은 여인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저는 밖에서 자겠습니다. 무성이 방을 나가려 하자 여인은 순간적으로 그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손이 움직인 것입니다. 여인은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떠날까봐, 혼자 남겨질까봐, 마음속으로 무성을 낭군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서우십니까? 무성의 물음에 여인은 대답 대신 키득였습니다. 하지만 손은 놓지 못했습니다. 무성은 방 구석에 자리를 폈습니다. 제가 여기 있을 테니 안심하십시오. 그제야 여인은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무성은 벽에 기대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여인은 무성을 바라봤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의 얼굴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를 짐으로 여기지도 않는다. 그 생각에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무성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작게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미친 사람의 웃음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의 안도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여인은 작게 속삭였다. 고맙습니다. 너무 작은 소리라. 무성은 듣지 못했지요. 그러나 여인의 마음 속에 그 말이 선명히 새겨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을 장터는 무성의 혼례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정말 그 떠돌이 여인이라. 혼례를 올렸다더라. 무성이 집안은 망할 게야. 하지만 무성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산으로 가서 나무를 베고 숯을 구웠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와 여인을 위해 밥을 지었지요. 여인은 여전히 밖에서는 미친 척했지만 무성을 대하는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무성이 들어오면 자리에서 일어났고 밥을 차릴 때면 슬쩍 도왔습니다. 미친 척하면서도 말이지요. 무성은 그런 작은 변화들을 알아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한결같이 그녀를 대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서히 서로에게 익숙해져 갔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무성이 늦게까지 숯가마에 불을 보고 자정이 다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우물가에서 얼굴을 씻으려는데 방 안에서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무성은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방 안에 앉아 있는 여인은 더 이상 미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잔발이었던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올려져 있었고 촛불 아래 드러난 깨끗이 씻겨진 얼굴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건 눈빛이었습니다. 또렷하고 지혜로운 눈빛. 여인은 책을 펼쳐놓고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들어 무성을 쳐다봤습니다.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여인은 깜짝 놀라 책을 떨어뜨렸습니다. 황급히 머리를 흐트리고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은 무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떨구고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성은 방 안으로 들어가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을 해칠 생각이 없습니다. 여인이 어깨를 떨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여인이 처음으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맑고 고운 목소리. 양반가 교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당신을 속였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판서 이자윤의 손녀입니다. 본명은 연이라고 합니다. 무성의 눈이 커졌다. 판서 이자윤, 3년 전 역적으로 몰려 가문이 몰살당한 그 집안. 연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3년 전 조정에 모함이 있었습니다. 할아버님이 영모를 꾀했다는 무고였지요. 하지만 모두 거짓입니다.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할아버님을 시기해 거짓 증거를 만들었고 온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연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갔다. 그날 밤 저는 친척 집에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오라비들도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만 겨우 도망쳤지요. 관가에서도 저를 찾았습니다. 역적의 후손은 끝까지 잡아들여야 한다며 저는 이름을 숨기고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어딜 가나 의심뿐이었지요.
연희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미친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사람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으니까요. 얼굴에 때를 묻히고 허공에 대고 웃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연희는 무성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런 저를 아내로 맞아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하든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지요. 당신의 그 따뜻한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엔 그저 숨을 곳이 생긴 것만으로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름 동안 당신과 지내며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진짜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연희는 깊이 절을 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원하신다면 저는 떠나겠습니다. 당신께 누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고 있었습니다. 무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연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성의 얼굴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어떤 사연이 있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제 아내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연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역적의 후손입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무성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그 말에 연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동안의 서름이 복받쳐 올라왔어요. 무성은 조심스레 연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안전합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연희는 지난 3년을 털어놓았고, 무성은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희는 더 이상 미친 척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집 안에서만큼은 본래의 모습으로 지냈지요. 밖에 나갈 때만 여전히 실성한 여인 행세를 했고요. 그게 안전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무성은 그런 연희를 이해했습니다. 더욱 정성껏 그녀를 보살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진짜 부부의 정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연희가 정체를 드러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밤이면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깊은 정을 쌓아갔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연희가 미친 척 연기를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점차 이상한 점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장터 한 구석에서 연희가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쓰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또 어느 날은 주막 앞을 지나가다 벽에 붙은 방문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호호호 저 글자가 틀렸네 하고 중얼거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 저 여자 가끔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아. 그러게 말이야. 어제 보니까 땅바닥에 글자를 쓰고 있더라고.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연희가 전에 큰 부잣집 며느리였다가 시댁에서 쫓겨났다고 했고, 어떤 이는 파혼당한 충격으로 미쳤다고 했습니다. 확실한 건 아무도 몰랐지만 사람들은 그녀가 원래는 그를 아는 양반집 여자였을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무성은 장에 내다 팔 숯을 지게 지고 마을로 내려갈 준비를 했습니다.
연희도 함께 가고 싶다고 했지만 무성은 만류했습니다. 오늘은 나만 다녀올게요. 마을에 사람이 많으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저도 갈게요. 오래 집에만 있으니 답답합니다. 걱정 마세요. 조심하겠습니다. 결국 무성은 연희를 데리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연희는 다시 산발을 하고 얼굴에 때를 문질러 미친 여인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무성은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숯을 늘어놓았습니다. 연희는 그 옆에 웅크리고 앉아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것 봐라. 무성이가 그 이상한 여편네를 데리고 나왔네. 저 여자 가끔 정신 돌아올 때 보면 그를 꽤 아는 것 같던데. 양반집 아씨였다가 몰락한 게 분명해. 그때였습니다. 고을에서 제일 부자로 소문난 최진사가 하인들을 거느리고 나타났습니다. 최진사는 50줄의 사내로 배가 불룩 나오고 얼굴엔 기름기가 흘렀습니다.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눌러 쓴 모습이 거들먹거렸지요. 최진사는 장터를 휘돌아보다가 무성과 연희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허허, 이게 누구신가? 사람들이 미쳤다고 수군대는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는 그 숫쟁이 아닌가? 최진사의 큰 목소리에 장터 사람들이 일제히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무성은 고개를 숙인 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허이, 내 말 안 들리나? 내가 묻잖아. 최진사가 무성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의 하인들도 따라 붙었지요. 참말로 신기한 일이로세. 멀쩡한 처녀는 마다하고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수군대는 여인을 들였으니 말이야. 자네도 보통 사람은 아닌 모양이군? 주변 사람들이 킥킥거리며 웃었고 연희는 분함을 속으로 참았습니다. 최진사는 우쭐해져서 말을 이었습니다. 듣자 하니 저 계집이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다며? 그럴 때 글자를 쓴다고. 하하하, 웃기는 소리. 양반집에서 쫓겨난 것이 글을 안다고 해봤자 겨우 천자문이나 읽을까 말까겠지. 최진사는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하인들도 따라 웃었고 구경꾼들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연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허공을 바라보던 눈빛이 스르륵 최진사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곤 입을 열었습니다. 호호호. 천자문이라. 그럼 대감마님께서는 사서삼경을 다 읽으셨겠군요. 최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실 그는 겨우 초시를 통과하고 과거 시험에 번번이 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학식은 형편없었지요. 뭐야? 이 무례한 것이 감히. 호호호. 대감마님께서 그 정도 학식이 없으시다면 저 같은 하찮은 계집과 별반 다르지 않으시겠네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최진사는 얼굴이 시빨개져서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무례한 것이 감히. 내가 사서삼경도 모른다고. 나는 어려서부터 글을 배웠다. 논어, 맹자, 대학,
중용 모두 섭렵했어. 오, 그렇군요. 연희는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럼 대감마님께서는 과거에 급제도 하셨겠네요. 그건 최진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가 과거에 번번이 떨어졌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으니까요. 호호호. 역시 그러시군요. 학식이 부족하시니 과거에 붙지 못하신 개로군요. 그럼 저 같은 하찮은 계집보다도 못하실 수도 있겠네요. 뭐라고? 최진사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하고 시문답이라도 겨뤄볼까요? 연희는 그가 거절할 수 없게 도발하였습니다. 시문 대결이요? 뭐라고 하하하 그래 좋다. 그럼 내기를 하자. 약이 오른 최진사는 연희를 희롱할 심산으로 공공연히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계집인데 대감마님께서 이기시면 당연한 것이고 만약 지신다면 연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최진사가 목청을 돋워 물었습니다. 내가 질 리가 있나? 하지만 만약 진다면 어쩌란 말이냐? 호호호. 그럼 저를 이기신다면 저희 부부가 대감마님의 노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대감마님께서 지신다면 연희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혹시 지신다면 대감마님의 전 재산을 넘기셔야겠지요. 주변 사람들이 와하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전 재산이라고? 세상에, 저것이 무슨 배짱으로. 최진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런 계집이 나를 이긴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설령 양반집 아씨였다 한들. 여자가 남자만큼 학식이 깊을 리 없었지요. 크크크, 좋다. 그렇게 하자. 모두가 증인이다. 사흘 뒤, 이 장터에서 대결을 하자. 최진사는 심술궂게 외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최진사 나리가 약속하셨어. 이거 재미있겠는걸. 하지만 저 여자가 이길 리가 없지. 마을 촌장이 나섰습니다. 두 분 모두 약속하신 것. 여기 모든 이들이 증인입니다. 사흘 뒤 이 자리에서 시문 대결을 하기로 하셨으니 어느 쪽도 약속을 어기면 안 됩니다. 최진사는 하인들을 거느리고 의기양양하게 사라졌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세상에 진짜 내기를 하게 생겼어. 저 여자가 최진사를 이길 수 있을까? 당연히 질 거야. 아무리 양반집 아씨였다 해도 최진사 나리보단 못하지. 무성은 연희를 데리고 황급히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무성이 물었습니다. 대체 왜 그런 위험한 내기를 하신 겁니까? 연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걱정 마세요. 제겐 계획이 있습니다. 그 눈빛엔 예전의 판서 손녀, 명문가 교수의 자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진사, 그 사람의 허세와 비리를 모두 세상에 드러낼 것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연희는 집 안에 틀어박혀 무언가를 준비했습니다. 무성은 불안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혹시 신분이 드러나면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사실 오늘 장터에 나간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무성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 장터에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조정에서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린 가문들을 재조사한다는 소식이었지요. 만약 누명이 밝혀지면 가문을 복권시킨다고 했습니다. 연희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살지 않겠다고. 우리 가문의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그리고 최진사는 연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3년 전 우리 가문이 역적으로 몰렸을 때 최진사는 외가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외할머니 혼자 계신 집이었지요. 연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역적의 재산은 모두 몰수된다며 외가의 토지 문서와 재산을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외할머니께서 애원하셨지만 그는 오히려 외할머니를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무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달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지요. 외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연희야, 억울하다. 최진사가 모든 걸 빼앗아 갔다 였습니다.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뒤로 저는 최진사를 지켜봤습니다. 그가 우리 외가 재산으로 땅을 늘리고 큰 기와집을 짓고 이 고을의 부자가 되는 것을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김 씨의 땅을 빼앗고 김 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다 우물에서 죽는 것도 모두 봤습니다. 무성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이번 시문 대결로 모든 것을 밝혀낼 것입니다. 최진사의 죄를, 우리 외가 재산 찬탈을, 그리고 사람을 죽게 만든 악행을 세상에 드러낼 것입니다. 대결 날이 밝았습니다. 장터는 인산인해를 잃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 구경꾼이 몰려들었지요. 최진사는 의기양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새 비단옷을 차려입고 하인들을 거느린 모습이 거만했습니다. 하하하. 이거사. 오늘 내 꼴 좀 볼 테다. 반면 연희는 여전히 산발에 누더기 옷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리에 앉자 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마을 촌장이 나섰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의로 하겠습니다. 각자 이 주제로 시를 지으십시오. 최진사가 먼저 붓을 들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끙끙거리다가 겨우 몇 줄을 적었습니다. 사서삼경을 섭렵했다고 큰 소리 쳤지만 막상 시를 지으려니 막막했던 것입니다. 의로움은 하늘의 뜻이요 군자의 도리라. 최진사의 시는 진부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저 책에서 본 문구를 조각조각 이어붙인 수준이었지요. 사람들은 실망한 표정으로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초시 합격자가 지은 시라고? 대과에 계속 떨어진 이유를 알겠네. 최진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초시에 합격한 것을 평생 자랑으로 여겼지만 정작 대과에는 번번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가장 아픈 곳이었지요. 이제 연희의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붓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주변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산발을 한 미친 여인이 아니라 명문가의 교수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희는 일필휘지로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붓 끝에서 흘러나온 글자들은 힘이 있었고 품격이 있었습니다. 보는 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연희가 붓을 놓고 천천히 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의로움이란 무엇인가? 천지가 생겨난 이래로 하늘은 공평하여 억울함을 두지 못하고 땅은 너그럽되 탐욕을 용납지 않네. 그러나 세상에는 의를 저버린 자 있으니 어찌 인과응보의 이치를 모르는가. 겉만 번지르르한 선비의 도포 아래 그대의 속마음은 숲보다 검구나. 초시에 합격하여 배운 그 학식은 재물을 탐하고 목숨을 해치는 칼날이었던가. 갑신년 봄, 논 주인을 막다른 길로 내몰았던 일을 기억하느냐. 억울함을 호소하다 차가운 우물에 빠져 죽은 그 가여운 넋의 통곡이 들리지 않느냐. 을사년 가을, 땅을 가로채고 한이 맺혀 떠난 노인의 마지막 눈물을 아느냐. 백성의 피땀으로 채운 그대 주머니는 터질 듯하니 그것이 진정 선비가 갈 길이었더냐. 3년 전 역적으로 몰린 가문의 슬픔을 틈타다 노파의 토지 문서마저 빼앗아 제 것으로 삼으니 하늘이 무섭지도 땅이 부끄럽지도 않았더냐.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늘의 눈은 속일 수 없나니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 빠져나갈 길 없도다. 그대 쌓은 금은 보화는 한 줌 연기가 되고 지은 죄는 천년의 업보가 되어 그대를 심판하리라. 시가 끝나자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최진사를 쳐다봤습니다. 시 속에 담긴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김 씨 집 논, 그거 3년 전에 최진사가 빼앗은 거 아니야? 맞아. 김 씨가 우물에서 죽은 것도 역적으로 몰린 가문의 외가 재산이라니. 설마 최진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건 거짓말이다. 근거도 없는 헛소리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천천히 일어나 산발을 걷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는 판서 이자윤 대감의 손녀 연희입니다. 장터가 술렁거렸습니다. 판서 이자윤이라면 3년 전 역적으로 몰린 그 집안. 그럼 저 여자가 그 손녀? 연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 가문은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하지만 외가만큼은 화를 면했지요. 외할머니 혼자 계셨으니까요. 연희는 최진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역적의 재산은 관가에 몰수된다는 핑계로 외가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 갔습니다. 외할머니께서 애원하셨지만 당신은 외할머니를 밀쳐 넘어뜨렸고 외할머니는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건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숨어서 모든 것을 봤습니다. 당신이 토지 문서를 가져가는 것도 외할머니를 넘어뜨리는 것도 모두 봤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노파를 밀쳐 넘어뜨려 죽게 만들었다니. 그럼 저 여자가, 아니, 저 교수가 복수를 하려고 한 거구나. 최진사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때 관아의 나장들이 장터로 들어왔습니다. 마을 촌장이 미리 관가에 알렸던 것입니다. 최진사, 내 죄를 낱낱이 조사할 것이다. 나장들이 최진사를 붙잡았습니다. 최진사는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놓아라. 나는 최진사다. 감히 누가.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장들은 최진사를 포박하여 끌고 갔습니다. 연희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3년 동안 품어왔던 한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무성이 연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연희는 무성을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후련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최진사가 관아로 끌려간 뒤 장터는 한동안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이야기했습니다. 저 여인이 정말 판서댁 손녀였다니 3년 동안 미친 척하며 숨어 살았다는 거야? 무성과 연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초가집에 들어서자 연희는 주저앉았습니다. 드디어 외할머니의 한을 풀었습니다. 무성이 연희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하지만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외가의 재산을 되찾고 가문의 억울함도 밝혀야 합니다. 그날 이후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최진사의 집에서 외가 토지 문서가 발견됐고 부당하게 빼앗은 다른 땅 문서와 조세 횡령 증거도 드러났습니다. 사또는 연희를 불러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판서댁 손녀라. 그대 할아버님이 역적으로 몰린 일은 나도 의아하게 여겼소. 청렴하신 분이었는데 말이오. 조정에서 억울한 가문들을 재조사하고 있으니 내가 상소를 올리겠소. 한 달 뒤 조정에서 명이 내려왔습니다. 판서 이자윤 가문이 역적이 아니었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당시 모함이 권력 다툼 과정의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정은 이자윤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몰수된 재산도 되돌려 주기로 했습니다. 연희는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니, 아버님, 드디어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외가의 재산이 모두 연희에게 돌아왔습니다. 연희는 하루아침에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그 재산을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최진사가 부당하게 빼앗았던 땅들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김씨 어르신, 이것은 원래 어르신의 땅이었습니다. 박씨댁, 이 밭은 원래 당신네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정말 은인이십니다. 조정에서 또 다른 명이 내려왔습니다. 임금님은 연희의 어진 성품에 크게 감탄하여 비록 남편 무성의 품계는 낮았으나 가문의 명예를 스스로 되찾고 백성을 구제했으니
가문의 충절을 기려 연희를 정경부인으로 봉하노라. 숫쟁이 아내에서 고을 최고의 귀부인이 된 연희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 내린 보상이라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조정에서 연희를 정경부인으로, 무성에게는 통정대부의 품계를 내린 것입니다. 가난한 숫쟁이가 하루아침에 양반 신분이 되었습니다. 최진사는 유배형을 받아 먼 섬으로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외가의 큰 기와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연희가 어렸을 때 외할머니와 함께 놀던 곳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무성과 연희의 기와집은 마을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일주일의 사흘은 아낙네들에게, 사흘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뛰어난 학식을 가진 그녀는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을 위해 관아에 올릴 소지를 대신 써주기도 했습니다. 마님 덕분에 부당하게 빼앗긴 땅을 되찾았습니다. 마님이 써주신 글 덕분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무성도 바빴습니다. 그는 마을에 서당을 세워 가난한 집 아이들이 글을 배울 수 있게 했고, 떠돌이 의원을 모셔와 가난한 백성들을 무료로 치료하게 했습니다. 또한 거지와 고아들을 거두어 먹이고 재워주었습니다. 무성 나리 덕분에 우리 아이가 병을 고쳤습니다. 나리가 아니었으면 저는 굶어 죽었을 겁니다. 어느 날 마을 어귀에 가마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100발의 노인이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이곳이 연희가 사는 곳이로군. 연희가 나와 보고는 얼어붙었습니다. 노대감님? 노인은 할아버지 이자윤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였습니다. 그는 가문 복권을 위해 3년 동안 애써온 분이었습니다. 연희야, 내가 살아있었구나. 노인은 연희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희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무성을 만난 노인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자네가 연희를 지켜줬다고 들었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겸손하기까지 하구려. 훌륭한 사위일세. 그날 저녁 노인이 말했습니다. 연희야,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자.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거기란다. 하지만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이곳이 제 집이고 남편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 사람들이 저를 필요로 합니다. 노인은 한참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1년에 한 번은 한양에 올라와 제사를 지내거라. 며칠 뒤 노인은 떠났습니다. 세월은 흘렀고 무성과 연희는 변함없이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서당은 더 커져서 인근 마을 아이들까지 배우러 왔고, 연희의 글방에는 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듬해 봄, 연희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2년 뒤 딸도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닮아 착하고 총명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기억하세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을요. 그럼요. 당신이 장터에 앉아 있었지요. 당신은 저를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그것이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무성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을 믿었을 뿐입니다. 할머니는 누구셨을까요? 아마도 하늘이 보내신 분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를 이어주기 위해서요. 두 사람은 미소 지으며 눈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며 웃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보며 말했습니다. 착하게 살면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무성과 연희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처럼 남았습니다. 무성과 연희는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늘 겸손했습니다. 사방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을 막아주듯 평생토록 어려운 이웃을 돌보았지요. 착한 마음과 지혜가 만나 일궈낸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비록 실록에는 이 여인의 이름 석자가 기록되지 않았으나 민간에서는 그녀를 순막에서 나온 봉황이라 부르며 그 지혜를 칭송했습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길은 없으나 세상 사람들은 이를 두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사필귀정의 천도를 증명하는 일화라 믿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일상에 흥미를 더해드린 시간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